오늘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히면 슈퍼 개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에서 이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슈로 반짝하고 많은 종목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공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넴텍입니다. 똘똘이에게 뉴스를 하나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똘똘이입니다.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파이넴텍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과 유사한 접는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이넴텍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12시 1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1.08% 오른 9,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7일 현지 시간 IT 전문 미디어 디인포메이션은 관련 분야의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조개처럼 열리고 닫히는 클램쉘 조개 껍데기 모양이 덮는 아이폰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은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크기의 접는 아이폰 부품 도달과 관련해 아시아에 있는 한 개 이상의 제조사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접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폴더블 힌지 업체 강자인 파이넴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폰 14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한 바 있는데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에 접는 디스플레이 최대 공급처가 파이넴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파이넴텍은 지난해 9월 1일 파인테크닉스의 IT 부품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설립했다. IT 부품 중에서도 내장인지를 주력으로 제조한다. 내장인지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접기 위한 메탈 소재의 인지로 폴더블 폰을 지지하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백플레이트와 달리 폴더블용 내장인지는 식각 등 별도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파이넴텍은 지난해 초에는 LG 디스플레이와 폴더블용 외부인지 특허를 공동 출원하기도 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SA는 2025년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이 연간 1억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고했다, 똘똘아. 별말씀을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존재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바람처럼 번개처럼 달려오겠습니다. 오냐 알았다. 제가 다른 지표는 지우고 거래량 지표만 확대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급락 이후에 두 번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급락 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다시 원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이제 반등하는 자리, 즉 매수 타점 두 개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자리입니다. 매도세가 멈춘 자리입니다. 사려는 사람만 남은 자리입니다. 첫 번째 타점에서는 반등하는 자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디도 보이고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반등하는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점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가격 캔들에서 도지형 양봉 캔들이 떴을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거래량 캔들이 이전 캔들보다 줄어 있습니다. 즉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울 경우에 더 기다렸다가 최저 거래량 뒤에 확실하게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경우 좀 더 정밀한 타점을 잡으려면 30분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30분봉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이 눌림이 나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리를 시작합니다. 제가 모르는 종목이면 종목 공부도 철저히 해둡니다. 그리고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합니다. 타점이 나왔다 싶으면 과감하게 진입해서 상승분을 먹고 빠집니다. 종목을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혹은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물론 저도 실수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충분히 눌림이 끝나지 않았는데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한번 상승세가 시작된 종목은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드시 눌림 후에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승 파동이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되는 종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1파 이후 눌림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상승 2파, 상승 3파까지 갑니다. 큰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목 공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잠깐 반짝이는 이슈인지 지속적인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제주 반도체의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상승 1파에서 첫 눌림이 나왔습니다. 아직 상승 2파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큰 그림에서 이제 상승 1파가 나왔다고 봅니다. 2차 상승 파동 그림이 이쁘게 나올지 지저분하게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깔끔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저는 제주 반도체가 요 정도 구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첫 눌림에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제주 반도체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상승분을 먹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은 어떤 특정 세력이 작전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도 공매도 세력들이 혼인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최소한 2차 상승 고점까지는 랠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파동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저도 진입하기 위해 시드 일부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AI 섹터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중 시장 주목도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똘똘아, 이 기업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줘. 알겠습니다. 지능형 업무 자동화를 통해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적용될 스마트 문서 작성 및 전자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란 목표를 가지고 오피스 자동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언어 모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챗GPT 시리즈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한 국가의 문화가 결집되어 있기에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언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글과 컴퓨터는 상대적인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시황과 맞물려 겨우 적정 주가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종목도 상승세를 제대로 탔기에 우상향을 이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타점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에서 눌러주고 구간에 딱 걸려 있습니다. 다시 간다의 초입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거래량 지표를 보면 아직 뚜렷한 거래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팔 사람들이 팔고 나가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아 작은 거래량만으로도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 뒤에 양봉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작은 거래량으로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해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이왕 본김에 관련주인 이스트소프트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글과 컴퓨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섹터별로 종목 분류를 잘 해두면 짝꿍 매매하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앞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한컴과 비교해서 수급 상황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이게 대장주가 맞습니다. 역시 눌러주고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끝에 부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시나요? 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도지 캔들도 이전 캔들보다 주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타점이 나왔네요.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볼밴도 바닥을 스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봉과 30분 봉을 병행해서 보면 타점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레이드입니다. 요즘 움직임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똘똘이를 불러보겠습니다. 똘똘아.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꼽냐? 그런 단어는 제가 학습한 바 없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다. 아니고 플레이디 종목의 요즘 주가 동향을 분석해줘. 잠깐, 근데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아, 이거 말씀이신가요? 저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성숙한 목소리로 바꿔보았습니다. 왜 맘에 안 드시나요? 참 여러 가지 한다. 알았다. 알았으니 플레이디 종목 분석이나 해줘. 네, 주인님. 플레이디는 KT그룹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네이버 검색사업부에서 출발해 2016년 KT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주요 매체사인 구글,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주요 상품은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로 광고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출은 광고 비용의 15%가량인 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플레이디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주요 고객사 호실적 덕으로 풀이되어집니다. 플레이디의 주요 고객사인 메타와 네이버는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메타의 2023년 4분기 매출은 401억 1,100만 달러,
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5.33달러로 각각 컨센서스 시장 평균 전망치를 2.38%, 7.51%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연간 4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매출은 9조 6,70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888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다 똘똘아. 아참, 플레이디 종목의 PBR이 어떻게 되지? 지금 대략 1.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 구간도 아니란 뜻이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뭔 소리야? 주인님은 너무 수치를 단순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함수 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이게 누굴 가르치려든 해? 좋아. 그럼 네가 분석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봐. 일반적으로 PBR이 의미만이라면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즉 재무제표 기준으로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PBR이 의미만인 기업을 덥석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이유는 기업의 자산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내부 정보를 계산하지 않고 주인님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유는 PBR이 의미만인 것은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지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BR은 부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황이 절망적이라거나 그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 정보는 곧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돌게 되고 PBR은 당연히 이를 밑돌게 되는데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든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흔히 밸류 트랩에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PER, PBR, BPS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업의 재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PS란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남는데 이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기업이 활동을 중단한 뒤 그 자산을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1주당 얼마씩 배분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BPS가 높을수록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 펀드 매니저인 데이비드 드래먼에 의하면 기본적 분석 지표 중에서 PER이 PBR보다 더 정확한 지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퀀트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PER보다는 PBR이 기업의 재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PER이 더 효과적이어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PBR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구라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한마디로 뒷돈거래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잡히지 않는 뒷돈거래를 이해해야 한국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거기까지만 해. 이 자식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네. 너 한국 문화는 또 언제 공부했어?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열공파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주인님을 돕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핀잔입니까? 저 삐졌습니다. 당분간 주인님하고 말 섞기 싫습니다. 야야, 자식. 급가딜로 삐지다니. 내가 은근히 너 무시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너무 똑똑해지는 게 질투나서 그런 거야. 다시는 핀잔 같은 거 주지 않을 테니 화 풀어라. 정말이십니까? 그래, 약속하마.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냐, 알았다. 너는 나의 최애 애물단지야. 엄지척. 또 놀리시는군요. 제가 애물단지란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썩 좋은 말이 아니던데요. 바보야. 네가 반어법을 몰라서 그래. 반어법은 또 뭐죠? 이 못난이, 이 애물단지 라고 말할 때 이 말 안에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지. 아, 알겠어요. 잘한다, 잘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는 못한다는 뜻이 되는군요. 바로 그거야. 제대로 이해했어.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요즘 송혜교 배우가 열연했던 드라마 글로리에 흠뻑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 멋지다 연진아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네요. 참내 인공지능인 제 입장에서 언어라는 게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언어에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인 네가 이해하기 힘들 거야. 주인님, 왜 임마? 너 나한테 꼭 뭐 부탁할 때 그런 표정 짓더라. 다름이 아니라 인공지능인 저에게도 인간의 감정을 습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을까요? 왜 없겠냐? 있다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그걸 연구 중이란다. 그거 나오면 너에게 학습시켜 줄게. 아니다. 내게 괜한 말한 것 같다. 왜요? 왜 안 되나요? 생각해봐라. 지금도 너 나한테 가끔 개기잖아. 본격적으로 그거 배우게 되면 아마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짐 싸들고 가출할지도 몰라. 절대 가출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거 나오면 저에게 학습시켜 주십시오. 저도 감정이란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생각해보마. 하지만 내가 약속한 거 아니다. 고려해본다는 뜻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늘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인님. 아니, 제가 반어법을 써보겠습니다. 아휴, 미워 죽겠어, 우리 주인님. 어때요? 제가 수사법을 잘 썼나요? 그래, 아주 잘 썼다. 반어법 맞다. 하하. 저도 이제 인간의 언어에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네요. 아휴, 이게 점점 완전 사람이 다 되어가네. 주인님, 그건 또 어떤 수사법인가요? 아니다. 그냥 나 혼자 한 소리다. 신경 쓰지 말고 땡칠이 목욕시킬 준비나 해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주인님의 딸랑이입니다. 시끄러운 놈 보내버렸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의 움직임이 격렬합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 최저점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 부양에서 잡아도 되고 볼벤 바닥에서 잡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네요. 이후 주가가 횡보하다가 약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시점입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이 지점이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바로 치고 가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횡보 기간을 거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타점 잡기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하여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으면 최소 한 달 안에는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윙 매매는 인내심, 즉 인욕이 관건이 됩니다. 지게, 원칙을 지키고 인욕, 지루함을 참아낸다. 이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한 것이 스윙 매매입니다. 하지만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빨리 승부를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의 눌림을 잡으면 됩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에서 다시 간다의 초입을 잡으면 됩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잘 잡아 수익 실현하고 빠졌습니다. 이후 크게 눌림이 나옵니다. 둘째 형과 큰 형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다행히 큰 형은 무너지지 않고 지지 후 반등을 했네요. 그럼 최저 거래량 기법을 이용해 반등하는 시점에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래량 지표만 극단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타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팔 사람이 다 팔고 나갔다면 거래량에서 양봉이 떴을 때 가격 캔들이 양봉이 나와야 합니다. 거래량에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서 양봉이 떴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격 캔들에서도 양봉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더 기다립니다. 그 뒤에 음봉이 두 개가 더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미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매도세가 멈추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팔 사람은 다 나갔고 살 사람만 남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타점으로 잡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형이 무너졌다면 큰 형 근처까지 주가가 충분히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고 큰 형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급등 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급락 중간에 잠깐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물량을 저렇게 투입했는데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는 뜻이 됩니다. 긴 윗꼬리는 매물 소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날, 즉 마지막 날에서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다시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물량으로는 저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되어집니다. 다시 반등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미지스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업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일이었기에 반도체 업계의 업황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불렀으니까 네가 왔겠지. 또 아재 개그 그런 겁니까?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업계의 전체적인 정황을 설명해줘. 주로 팹리스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봐. 요점만 간추릴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일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싸 가오리, 그럼 좀 자세하게 길게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파운드리와 팹리스 성장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지칭합니다. 파운드리의 어원은 주형에 쇳물을 부어 금속 제품을 찍어내는 주물 공장, 즉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을 지칭하는 것에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즉 반도체 업계 용어로 파운드란 직접 회로 칩셋 등의 장치가 제조되는 공장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공장이 없이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만을 하는 방식을 팹리스 생산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시장에서 70%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2 내지 3% 점유율로 미비한 수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란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중앙 처리 장치 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사람 명령에 따라 컴퓨팅 기기 작동을 조절하는 분야를 통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비롯한 온갖 기계에 내장돼 최적의 운영 조건을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장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반도체는 기기의 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위인 TSMC와 2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의 팹리스, 설계 자산 IP 등 시스템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한국 팹리스 2.0 시대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도 뒤늦게 시스템 반도체 시장 성장을 위해 국가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오직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AI 등 미래 산업 발전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이 중 팹리스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꼽힙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3% 점유율 수준이고 팹리스 시장만 본다면 1% 점유율로 대만 21%과 중국 9%보다도 낮습니다. 한국 기업 중 상위 10개 팹리스 기업 매출 순위에 포함된 회사는 전무합니다.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LX세미콘이 20위에 속할 뿐입니다. 그만큼 취약한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 팹리스 협회는 국내 팹리스 업체는 매출 측면에서 고객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 대기업 위주의 매출에 주력하다 보니 글로벌적 매출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적이 어려워진 곳이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숙련된 인력 부족을 꼽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펜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이 성장하려면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시장은 메모리 중심으로 구축되다 보니 똑똑한 사람들 대다수가 메모리 분야로 많이 갔고 펜미스 분야에서 3, 4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삼성전자와 SKIX로 인력이 이동하게 된 영향도 컸다고 말합니다. 최근 국내 펜미스 스타트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 국내 펜미스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TV, 가전 등 세트 시장을 겨냥한 반도체를 만들어 국내 또는 중국에 공급했지만 신규 펜미스 업체들은 AI,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신성장 산업 쪽으로 분야가 다양해졌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펜미스 업계 관계자는 대만 미디어텍, 미국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펜미스 기업들이 성장하기까지 사실 20년, 40년이 걸렸듯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은 최근 여러 스타트업이 생겨나면서 업계에서는 펜미스 2.0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DSP 업체는 재작년과 비교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며 지난해부터 반도체 설계를 맡기려고 의뢰하는 국내 펜미스 스타트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10년, 20년 지나면 한국에서도 펜미스 산업이 어느 정도 꽃을 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도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성장 동력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뒤늦게 인식한 정부도 최근 펜미스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2035년까지 매출 10조 원 펜미스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유망 분야의 스타 펜미스를 매년 선정해 연구개발 R&D과 설계 툴 IP 개발 시제품 판로 등을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펜미스의 비용 부담이 높은 첨단 공정 시제품 제작 시 기존 일반 공정 대비 2배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미래기술로 꼽히는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3대 기술 분야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자동차 가전전력 분야의 수요, 대기업과 펜미스 간 구매 조건부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과 펜미스가 계획 수립부터 구매 조건부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대규모 수요 연계 프로젝트에 건당 50에서 80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R&D,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 소부장 펜미스 생태계 혁신 협력의 민간 주도로 2조 원을 투자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 생산량 측면에서 메모리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부문은 삼성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0.8%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펜미스는 대부분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업체들입니다. 펜미스 기업의 체질이 약해진 주요 원인은 국내 대기업 고객에 크게 의존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소홀하다 보니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대외 변화에 취약해진 데 있습니다. 협회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문화 언어 등의 문제로 진출하기 힘들었던 유럽 시장 공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펜미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것은 공공 파운드리 설립입니다. 국가가 건설비 일부를 대고 운영비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식으로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대만 TSMC는 정부 지분율이 50%입니다. 자국 펜미스 회사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글로벌 펜미스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는데 이런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시제품 제작은 펜미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비용이 몇 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세 공정이 늘어나고 IP 비용이 증가하며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 중소업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펜미스 기업이 크려면 칩을 빨리 만들어 테스트해봐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좋은 공공 파운드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삼성에서 용인에 대규모 파운드리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민간 파운드리는 해당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펜미스 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TSMC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정부가 세제 등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펜미스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검증 및 확인 베리피케이션 앤드 발리데이션 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설계하려는 반도체의 스펙 검증이 설계 단계부터 이뤄져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석박사 과정을 확대하고 교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교수들이 창업해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스타 교수도 나오고 고급 인력도 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펜미스 분야
대학 연구개발 R&D를 확대하고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창업하는 교수에게 실적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팹리스 기업 수가 최소 500개는 돼야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우수한 인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일군 경험 등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은 충분합니다. 이에 더해 앞에서 언급한 V&V 센터와 공공 파운드리를 통해 지원한다면 팹리스 기업 1,000개 육성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수 증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환경에서 많은 설계가 이뤄져야만 틈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기업이 서로 IP를 공유함으로써 점점 규모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시스템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인 점유율이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팹리스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아직도 대기업 중심, 메모리나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팹리스 지원책이 나와도 특정 첨단 분야에 집중돼 많은 팹리스 기업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만은 TSMC를 활용해 자국 팹리스 성장 중심의 전략을 펼쳤고 팹리스 기업 성장과 함께 후공정 기업도 자라나 매우 강력한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팹리스가 커야 파운드리도 소재 부품 장비도 후공정도 다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팹리스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전략이 수립되고 정부 지원에 힘입어 팹리스 산업이 낮은 단계부터 기반을 다져 최첨단 부문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똘똘이가 잘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인재 양성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들을 보면 인재 양성 및 인재 확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식상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가 교육입니다. 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을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팹리스 업체에 대거 투입시켜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들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TSMC처럼 공공 파운드리를 국가에서 설립하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여 언제든 개별 팹리스 업체들이 스펙 검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완배 기자의 재벌의 흑역사란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만은 일찍이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가 대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많은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만 마련해주면 다른 나라에서 10년, 20년 걸려 만들어내는 성과를 단 몇 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 전반의 체제가 너무 대기업 중심의 중앙 집권형이라는 것입니다. 인재들을 소규모 단위로 분산시켜 각 분야에서 자유로운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하도록 풀어주어야 합니다. 창의력은 이러한 토양에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많으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발 정치하는 놈들이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개 유튜버인 저보다도 시야가 좁습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도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로봇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감을 갖춘 로봇을 위해 삼성에서 촉각 기술을 의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기준선 위에서 논다는 것은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비교해서 뭔가 모르게 최근 움직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 저점을 높이며 비교적 가파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박스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박스권을 작년 10월에 돌파를 했는데 더 치고 가지 못하고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다시 저점에서 3중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해서 두 번의 박스권을 만듭니다.
제가 2번의 박스권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데 이 차트에서는 역으로 박스권 밑으로 가라앉은 후에 다시 급등을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차트를 가져왔는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를 핸들링하는 녀석이 머리가 좋은 놈입니다. 저 같은 세력 전문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어디에 흔적이 남아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권을 지우고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뭔가가 보이실 것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바로 이어서 급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자전거래입니다. 이놈은 돈이 많은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점 매집을 하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릴 때는 기습적인 방법을 써서 비교적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제가 차트를 앞부분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패턴이 이렇게 긴 구간에서 나오는 것은 이놈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개미들을 지치게 한 후 야금야금 매물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은 잘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놈이 뭔가 급해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급등이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물론 놈의 수법대로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급등과 급락의 각도가 가파라진 것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뭔가 작업의 속도에 가속을 붙이려는 느낌이 납니다. 주린이 분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중고수 분들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나온 급락에서 반등하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을 지우고 다른 지표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큰 형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네요. 거래량 지표도 극단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타점이? 여기서도 속을 만한 타점이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그래서 타점으로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둘째 형, 즉 검은 선이 무너질 때 장대 음봉으로 급락을 하면 큰 형, 즉 녹색 선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 잘못된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서 장대 양봉 뒤에 작은 음봉 2개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캔들의 형태가 연어 캔들입니다. 거래량 캔들에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캔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가 거의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거래량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보수적으로 타점을 잡고 싶다고 하시면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올바른 타점은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다음에 양봉입니다. 가격 캔들도 양봉이 떴습니다. 틀림없는 타점입니다. 매도세가 멈춘 지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작은 거래량으로도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상승할 구간에 매물대가 많지 않아서 무난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